이것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고구려를 만든 주몽의 얘기다. 제1장 하늘의 씨앗. 동방부여의 땅은 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강은 아직 얼음에 묶여 있었으나 바람은 서서히 봄의 숨결을 머금고 있었다. 이때 왕궁의 높은 담장 아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갈대밭 속에서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갈대가 스스로 갈라지며 그 사이로 빛나는 알 하나가 드러난 것인데 그것은 분명 흔한 새의 알이 아니었다. 손바닥보다도 크고 표면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마치 해가 강물 위에 내려앉은 듯 찬란했다. 사람들은 그 알을 왕궁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재앙이라 생각한 이도 있었고 부여의 점성가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살폈으며 일부는 그 알이 천손의 표식이라 속삭였다. 왕실은 혼란스러웠다. 누구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알은 버려졌다. 그러나 기적은 버림받은 자리에서 태어났다. 알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온 아이는 울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로도 숨을 고르게 쉬었고 작은 주먹은 세상을 움켜쥘 듯 힘찼다. 이 아이가 훗날 동아시아의 고구려라는 강한 나라를 만든 주몽이라 불릴 자였다. 그는 유아 부인의 품에 안겨 자라기 시작했다. 유아는 태양신 해모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임을 직감했다. 주몽의 어린 시절은 이미 남달랐다. 4살 무렵 활을 처음 잡은 그는 맞추지 못하는 목표가 없었으며 가벼운 나뭇가지를 휘둘러도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냈다. 8살이 되자 새 한 무리를 쏘아 한 번에 꿰뚫었고 10살이 되기 전부터는 부여 궁정 내에서 그의 이름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으나 그러나 그 명성은 칭송보다 두려움을 더 불러일으켰다. 궁정의 장로들은 그를 이방의 씨앗이라 불렀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왕실을 어지럽히려 한다는 소문이 번졌으며 그런 소문은 어린 주몽을 점점 고립되게 만들었다. 어머니 유아조차 그를 지키기 위해 말을 아꼈다. 부여왕은 그를 점점 불길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부여의 사냥터에서 벌어진 일이 결정적이었다. 왕의 아들들과 귀족 자제들이 활쏘기를 겨루던 날 주몽은 모두가 쏘아 맞히지 못한 멀고 작은 표적을 단 한 번에 꿰뚫었다. 그 화살은 바람을 갈랐고 나무에 꽂히자 모두의 숨이 멎었다. 환호보다는 침묵이 뒤따랐다. 그 순간부터 그는 뛰어난 사냥꾼이 아니라 장차 왕권을 위협할 불길한 그림자가 되었다. 부여의 궁정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워했고 질투했다. 그러나 어린 주몽은 아직 그것을 다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활을 당기고 싶었고 달리는 사슴이 숨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하늘은 그를 위해 길을 준비했고 그 길은 피와 바람, 추위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제2장 배척과 도망. 시간은 흐르고 주몽은 어느새 장년의 기운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활은 부여의 누구보다도 멀리 날아갔고 말 위에서 그의 그림자는 바람처럼 흘렀다. 그러나 그 재능이 빛날수록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림자도 짙어졌다. 부여의 귀족들은 그를 불길한 별이라 불렀고 왕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한낱 궁정의 어린 소년의 모습이 아니었다. 왕이 계승의 질서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를 향한 모함은 날로 거세졌다. 사냥터에서의 우연한 실수도 반역의 증거로 둔갑했고 평범한 말 한마디조차 음모의 씨앗으로 변질되었다. 주몽의 활은 더 이상 놀라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협이었다. 그의 걸음은 감시받았고 그의 숨소리조차 불편한 시선에 묶였다. 어느 날 부여 왕실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주몽을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불러낸 뒤 추격병 수십을 뒤따르게 했다. 산맥의 기슭에서 펼쳐진 그 사냥은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이었다.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려 있었고 땅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다. 주몽은 몸을 낮추어 급히 숲속으로 피했다. 그의 뒤를 쫓던 병사 셋이 가까워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활을 들어 첫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바람에 섞여 그림자 하나를 쓰러뜨렸다. 또 하나가 창을 들고 달려들자 그는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잡아 창을 피해 돌려쳤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살기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건 전투 속에서 그가 쏜 세 번째 화살은 멀리서 말을 탄 추격병의 목을 꿰뚫었다. 그러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적은 끝없이 몰려왔고 그의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피는 눈 위에 어두운 흔적을 남겼다. 그는 싸울수록 느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탈출이었다. 어머니 유아는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땅이 더 이상 아들을 품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몽은 떠나야 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숨통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그는 남몰래 동지 몇 명을 모았고 새벽녘 강가로 향했다. 강은 얼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 길은 배신과 추위, 굶주림이 기다리는 길이었다. 도망은 곧 생존이었다. 낮에는 숲을 숨겨 삼았고 밤에는 별을 길잡이 삼아 나아갔다.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스쳐갔으며 짐승들의 울음이 산을 메웠다. 때로는 그가 쏜 화살이 추격병을 쓰러뜨렸고 때로는 피 흘리는 동료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선택은 그를 더 강하게, 그러나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점차 남쪽으로 향했다. 산맥은 끝없이 이어졌고 강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때로는 동료들이 쓰러졌다. 추위에 굳은 손가락을 더 이상 움켜쥘 수 없는 이들도 있었고 두려움에 도망친 이도 있었으나 주몽은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는 적을 피해 도망쳐야 했고 생존이 그의 전부였을 뿐이었다. 어느 날 거센 바람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달빛조차 얼어붙은 산자락에 가려졌다. 주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흐릿했으나 북극성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 별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길은 너의 길이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강을 건너고 숲을 뚫고 결국 부여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땅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고향은 더 이상 그를 품지 않았고 앞으로의 길만이 그의 생을 정의할 것이었다. 제3장 새로운 터전. 끝없는 도피 끝에 주몽과 남은 이들은 마침내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압록강 남쪽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강과 평야가 어우러진 곳이었다. 이곳에는 아직 굳건한 나라가 없었고 흩어진 부족들과 사냥꾼들만이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주몽은 처음으로 검을 내려놓았다. 이곳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강가에 거처를 마련했고 숲의 사냥꾼들과 교류를 시도했다. 그들은 처음에 경계했으나 곧 그의 솜씨와 기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냥터를 개척하며 그는 백성들을 모았다. 버려진 땅, 피난 온 유민, 패망한 부족의 잔당들이 모여들었다. 주몽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먹을 것을 나누었고 겨울을 견디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병사와 농부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규율을 세웠다. 그곳에서 첫 번째 성곽이 세워졌다. 성이라기보다 목책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씨앗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밭에는 곡식이 자랐고 가을에는 처음으로 수확이 있었다. 작은 마을은 점차 부족이 되었고 부족은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주변의 토착 세력들이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 북쪽의 잔존 세력이 이곳을 위협하며 약탈을 시도했다. 주몽은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활을 들었고 밤새 전투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병사들은 매복으로 맞섰다. 강가의 갈대밭은 불길로 물들었고 눈발이 날리는 새벽녘에 그들의 첫 승리가 울려 퍼졌다. 이 승리는 단순한 생존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터전을 향한 첫걸음이었고 훗날 고구려라 불릴 나라의 초석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주몽을 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아직 왕관은 없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제4장 고구려의 탄생. 세월이 흘렀다. 작은 마을이었던 그곳은 어느새 성곽을 갖춘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강가에 세워진 목책은 돌담으로 바뀌었고 숲속의 움막은 성 안팎으로 늘어섰다. 주몽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는 지도자였고 이 땅에 살 길을 찾으러 모여든 이들은 이제 그의 백성이었다. 주몽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 그는 주변 부족들과의 외교에 능했고 때로는 혼인을, 때로는 조공과 협정을 통해 세력을 넓혀갔다. 강 동쪽의 어두운 골짜기에 자리 잡은 소부족은
그에게 동맹을 맹세했고 남쪽의 유목민들은 식량을 교역하며 그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세력이 순순히 무릎 꿇은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동북의 세력, 기존의 부여 잔당과 결탁한 세력이었다. 그들은 주몽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곡식과 사람들을 약탈하며 그의 발전을 저지하려 했다. 주몽은 회의를 소집했다. 장로들과 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싸움 없는 확장은 허상이라 말했다. 정치적 기반을 지키려면 반드시 군사적 힘이 따라야 했다. 겨울의 끝자락 주몽은 병사들을 모아 첫 대규모 원정을 준비했다. 그는 전투보다 빠른 진압을 목표로 했다. 동맹 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넜고 눈 덮인 계곡을 따라 병력을 흩어 매복시켰다. 적들은 기세등등하게 강을 건너려 했으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화살과 돌, 그리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다. 전투는 길지 않았다. 주몽은 전면 돌파 대신 포위와 압박을 택했고 불을 지피지 않은 밤을 이용해 기습을 감행했다. 그들의 보급로는 끊겼고 잔당들은 혼란에 빠졌다. 몇 차례의 전투 끝에 그들은 항복을 선언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주몽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수장은 곡식과 병사, 땅을 바치기로 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었다.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그가 세운 성은 이제 북방의 중심지가 되었고 주변 부족들은 더 이상 그를 도전할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 그의 이름은 강과 평야를 따라 퍼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백성인가? 주몽은 대답했다. 그 이름은 고구려. 하늘과 땅, 강과 산맥을 잇는 나라의 이름이었다. 그는 제단을 세우고 하늘에 재를 올렸다. 바람은 그의 깃발을 휘날렸고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제5장 심화판 전쟁과 도전 칼끝 위의 왕좌. 고구려가 세워진 지 몇 해, 성곽은 견고해졌으나 그 안의 마음들은 여전히 흉흉했다. 왕성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이 모여들자 오랜 귀족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부여와의 혈통적 연계를 내세워 주몽의 정통성을 의심했고 그의 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세금 개혁은 그들의 금고를 위협했고 병력 재편은 사병을 약화시켰다. 외부의 압박은 이러한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북쪽에서 부여 잔당이 다시 고개를 들자 일부 귀족들은 은밀히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서쪽 국경에서 한 나라가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 반발 세력은 속삭였다. 왕은 적을 막지 못하고 있다. 고구려는 곧 한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이다. 주몽은 이를 눈치챘다. 그는 공개적인 숙청 대신 은밀한 정치를 택했다. 반역의 씨앗이 뿌리내린 귀족들에게는 명예로운 직책과 토지를 주어 한동안 달랬고 그 틈에 충성파를 군권과 요직에 심었다. 외부의 침입이 본격화되자 그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었다. 자신은 서쪽으로 향했고 신뢰하는 장수는 북쪽 방어를 맡았다. 겨울의 끝자락 부여 잔당은 북쪽 성을 기습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고구려의 화살이 불을 가르고 매복한 기병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주몽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전략은 빛을 발했다. 잔당의 지도자는 생포되었고 그를 지지하던 귀족 일부가 배후에서 드러났다. 주몽은 그들을 한 번에 처단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인질 삼아 점진적으로 힘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서쪽은 달랐다. 한나라의 군세는 강을 건너며 고구려의 국경을 위협했다. 주몽은 결전을 피하지 않았다. 강 위의 얼음은 이미 비밀리에 약해져 있었고 적의 선봉이 건널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빙판이 무너지며 한의 병력은 강에 휩쓸렸고 혼란에 빠진 그들을 기병이 갈랐다. 이 승리는 외적의 기세를 꺾었지만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왕성이 다시 열렸을 때 주몽은 회의장을 가득 메운 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칼을 빼들었다. 반역의 흔적이 확인된 자들은 추방당했고 협력했던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했다. 소문은 사라지고 침묵이 그 자리를 메웠다. 주몽의 통치는 피를 묻히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었다. 그날 밤 왕성의 제단에 불이 올랐다. 그는 백성 앞에 서서 말없이 하늘에 재를 올렸다. 전쟁은 이겼고 왕자는 지켜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평화가 아니라 다음 폭풍의 전조일 뿐이라는 것을. 제육장 쇠락과 유산, 세월은 흘러 강산도 사람의 마음도 변했다. 주몽의 얼굴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깃들었고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칼날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았다. 고구려는 넓어졌으나 그만큼 지켜야 할 땅도 많아졌다. 왕성 안팎으로 후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아들을 두었지만 누구도 완벽한 후계로 인정받지 못했다. 귀족들은 다시 움직였다. 왕이 노쇠할수록 각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후계 구도를 흔들었다. 장자 승계를 주장하는 세력, 군사적 재능을 앞세운 막내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왕실 외척까지 개입하여 왕자를 두고 암투가 벌어졌다. 주몽은 이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세운 나라는 이제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는 병상에서 가장 가까운 신하를 불러 말했다. 나는 강을 건너 이 땅에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다. 백성의 것이어야 한다. 그는 끝까지 칼을 쥐지 않았다. 대신 후계 다툼을 피로 막지 않도록 명했다. 그의 명은 강했으나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다시 요동쳤다. 일부 아들은 패척되었고 일부는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 피와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구려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때로는 찢기고 때로는 불타며, 그러나 하늘과 강, 산맥을 지키며 수백 년을 버텼다. 주몽의 묘 앞에는 봄이 오면 풀꽃이 피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는 왕좌에 앉은 자였지만 또한 떠돌이였고 건국의 아버지이자 피로 왕자를 세운 자였다. 그의 유산은 한 가지였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그 불굴의 의지.